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여행 제18회차로서 대출 심사 시 재무제표를 보는 법, 그중에서 오늘은 재무상태표를 보는 법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권이라든지 정책금융기관, 뭐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이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심사를 합니다. 보증 심사를 합니다. 그럴 때 재무제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걸 우리 심사자가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될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 심사자가 재무제표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떤 걸 위해서 봐야 되는지, 과연 대출을 해줄 만한 기업인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무상태표 뭐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신 분들은 제 2회차 제 유튜브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설명되어 있고 손익계산 설명을 해놨고 다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 강의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강의 드리는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런 가정하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기초 개념을 설명하지도 않겠습니다. 원래 심사자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 현금화가 쉽게 되는 순서, 빨리 되는 순서를 유동성 배열법이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배열했고요. 보시게 되면 우리 구조를 보면 차변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대변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N쪽을 차변,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자본이다. 그래서 자본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같아야죠.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딱 봤을 때 뭘 먼저 봐야 되느냐? 대출 심사 관점에서 궁금하시죠? 딱 보면 이 회사가 이험감점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험 면적인데요. 이거 봐라. 이게 뭐지? 면적이 큰 게 이험이 많은 겁니다. 이험이 많은 거고요. 왜 그럴까요? 현금 우리 이험 있습니까요? 이험 있습니까? 이험 없죠. 이험이 적은 겁니다. 적죠. 매출 채권도 빨리 보통 한 3개월 정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적어요, 적어.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좀 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막 180일 걸린 데도 있고 막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조해서 생산 판매해서 해소하는 것까지 되고 투자자산은 이거는 뭐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뭐 쉽게 현금화가 안 돼요. 현금화 자체는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현금 쉽게 안 되니까. 토지 건물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부동산이라서 완전히 뭐 임자를 만나야지만 매각할 때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형자산 이거는 뭐 형태도 없는 거고 이게 언제 제가 개발해 가지고 이게 경제 효익을 제공하고 뭐 대박을 터뜨릴지 아주 알기 어렵죠. 그렇죠. 이런 경우 그래서 위험이 많은 거고요. 임차보증금은 뭐 어떻게 보면 현금을 고정화되어 있다는 측면인데 뭐 임대인만 잘 만나면 보통 임대계약 한 2년 지나면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위험이 높다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쉽게 되는 관점, 현금 이해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위험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이 많으면 좀 보셔야 된다. 게 있고요. 대변 볼까요? 대변은 뭐죠? 이게 유동부채. 이 유동부채 보니까 1년 이내에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상환 도래되는 거죠?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너무 빨리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위험이 크죠. 그죠? 돈이 없는데. 장기 좀 써야 되겠죠, 장기. 그죠? 이건 뭐죠? 이건 안 갚아도 되잖아요. 상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아주 적은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단기 부채는 위험이 크다. 빨리빨리 갚아야 되고, 이건 또 장기 부채는 좀 천천히 갚아야 되니까 위험 적고, 자본금은 상환하고 없으니까 위험 적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재무 상태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큰 틀로.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 예산 매출 채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 3개월 비교했는데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뭐 급격히 증가하는 건 매출액은 비슷한데 매출 채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판매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제 조건이. 그죠? 판매를 했는데 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일까요? 부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회수, 대손. 그렇죠? 이런 경우는 대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사 심사하실 때.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래처가 우량 거래처가 아니고 매출은 늘어났는데 이 거래처 불량 좀 신용이 약한 거래처들이야. 그래서 대금 결제가 막 6개월, 7개월, 8개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금 압박이 오겠습니까? 이게 돈이 묶이는 건데 제조해서 판매했는데 빨리 해소가 돼야지 현금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으면 운전자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업들을 가져보면은 대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대손 예상을 하죠.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1% 설정합니다. 우리 보통 채권의 1% 과거 대손 경험률, 실적률에서 많은 걸 세법상 성금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그냥 1% 설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매출이 1%가 아니고 이 과다하다. 그러면 이 회사는 대손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심사하실 때 매출처 보시면서 매출처 생겨서 학교 보시면서 매출처 대금 회수 내역 주세요. 이렇게 예상 매출로 회수 내역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 대금은 계산돼 있지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수 길이 결제 길이 얼마나 되는지 뭐 6개월 걸리는지 3개월 걸리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거래처가 있으면 매출처가 신용도 보셔야 돼요. 신용도. 그렇죠. 신용도 평가해야 돼요. 신용도 평가. 그래야 띠낄 염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있으면 한번 이런 것도 평가하셔야 된다. 대출 심사자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 임원 대여금. 우리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러 왔어요. 근데 임원 대여금 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여금 뭐죠? 회사에서 임원한테 빌려준 거예요. 회사로 가져간 겁니다. 법인 돈을. 그러면서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정책금융기관 대출 신청하면 대출 심사자가 이거 대출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이것부터 갚으세요. 이것부터 해소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동경영권 윤리성 업무에서 상당히 문제 삼죠. 대부분 이런 게 있으면 보증기 가도 보증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출 심사자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윤리성 문제면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지 대여금이라는 것이 경영 투명성이 떨어졌어요. 회계 투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비용이 지출됐는데 증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장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님 대여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제가 가져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책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대출 심사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세법에서는 업무부관 가지급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에서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출해 줬으면 적정 이자를 받았느냐, 안 받게 되면 그 받은 만큼 법인 수입이자 입금 사실시키고 대표자의 또 소득 처분 상여로 처분합니다. 너 적게 이자 안 냈지? 너 소득을 증가시켜야 돼.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해가지고 소득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도 문제가 되지만 세법성 문제가 된다. 윤리성 문제도. 그래서 심사자 입장에서는 꼭 보셔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해소시키라고 하셔야 돼요. 해소시키는 방법은 배당이나 상여로 받아서 상환하게 하시는 거죠. 대부분. 아니면 뭐 개인 대표이사 특허 개인 소유를 회사에 팔아가지고 매각됨으로 상환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게 있으면 보증이라든지 심사 때
안 되니까 우리 신도자도 꼭 이거 보셔야 된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많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진부가 떨어지게 진부가 되겠죠. 진부 뭐죠? 저희 앞 시간에는 가치 하락. 그러면 평가손실 계산해야 되죠. 평가손실. 적합보로.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자변에 매출원가.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처럼 자산의 차감 계정을 설정해서 이 순실현 가치를 평가해라. 쓸데없이 많이 잡혀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국에 많이 재고품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 다 팔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있다 그러면 가치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이 가치 하락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게 이런 봐야 되고 많이 있을수록 자금 묶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출심사도 보셔야 된다. 그다음 비유동자산에 봤을 때는 투자자산이 보통 있죠. 투자자산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투자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우리 지분증권하고 세무증권이 있죠. 이게 뭐 지분증권주로 많이 설명해놨는데 그 지분율 20% 이상 소유하게 되면 유의적인 영향을 양산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사가 보통 있는 거죠. 관계사 자회사. 지분법 적용 투자할 수 있다 하면은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회사의 경영성과도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자회사가 부실하면 동방부실이 와서 우리 이 모회사도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매도관의 증권은 이게 어떤 목적이냐, 장기 투자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뭐 매도 증권 보유하고 있다, 그러신가 보다. 크게 뭐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인데 여기서 봐셔야 될 게 이제 일단 자가 뭐 공장이 있냐, 뭐 임대냐 이게 보셔야 되겠죠. 임대했으면 이게 있을 수 없겠죠. 자가잉여. 그래서 자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회사가 어렸을 때 그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대 있으면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궁예는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감가상각 룩에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느냐? 계산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임의상각제도예요. 그래서 매년 강제를 상각하라고 얘기 안 해요. 내년 동안 상각하면 되는 겁니다. 범위 내에서만. 철근 콘크리트 보통 40년 내용서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안 하면 내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경영성과 나쁘다. 판매 일반 가입이 많다. 그러면 좀 이익 내고 싶다. 올해 감가상각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영업이익 늘어나겠죠. 그러면 은행 갔을 때, 이익 나셨네? 대출해 줄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분식할 수가 있어요. 분식. 분식이 뭐죠? 이게 하장분자예요. 하장분자. 얼굴을 이쁘게 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얼굴을 이쁘게 하려고 분식하는 겁니다. 분식은 감가상각 계산을 안 해요. 그러면 뭐 영업이익 좋으니까 뭐 재정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매출이익 많이 늘어나서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꼭 하시라. 뭐 보면 되니까 감가상각 명세서 보시면 돼요. 감가상각 명세서 잘라. 다 있습니다. 계정이. 보시고 감가상각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우리 이게 기업의 단골면이죠. 무형자산 3가지 요건이 있어요. 볼까요? 무형자산은 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개발비 같은 경우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든 비용이에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 모든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만 자산화할 수 있는데 다 자산이 아니고 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식별 가능하냐?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비용도 알 수 있고. 통제 가능하냐? 내 권리가 있느냐? 내 소유권이 있느냐? 미래의 경제 효익 창출 가능성. 미래의 경제 효익이 뭐죠? 미래의 현금의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돈 벌어올 수 있느냐? 있어야 되는 거죠. 매출을 발생해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도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이 세 가지를 충족 안 해요. 그래도 이걸 갖다가 개발비로 인식합니다. 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가 있죠. 이거는 우리 판관비, 판매비 일반관리 비용이고요. 이거는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자산 계산하면 판매비 일반관리비를 줄인 거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연구활동 많이 했는데 이게 자산이 아닌 것 같은데 개발활동 했는데 이거 자산을 잡아야 되겠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비용하지 않고 뭐 5년 20년 초과되는 부분에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용이 적게 생각되니까 무형의 생각으로 영업이익을 급격히 감소시킬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분식선을 쓴다. 그래서 항상 경영성 애국력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자산계획 봤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일단 차변에서 중요한 걸 봤습니다. 뭐 임차보증금이야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차보증금 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돌려받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 계정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점이 많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 1년 이내 상한 도래 결산일 기준 엄밀하게는 뭐 보고기한 종료일이죠.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쓰면 보고기한 종료일인데 우리 결산일 할게요. 보통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한이 도래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동부채인데 같은 차익급으로 하더라도 이게 많으면 단기적인 상한이 돼야 되니까 압박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입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쪽이 많고 이쪽에 적어야 된다. 이쪽에 많고 적은 게 좋다. 그래야지 단기적인 상한 압박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이자율 보세요. 이자율. 저리 이자를 쓰고 있느냐? 저리. 회사에서 영업이익 나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리 이자를 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상한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영업이익 나오고요. 이자 비용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이자 보상 배율.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일단 이게 400, 200이다.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상환하고도 200금 남아서 뭐 신규 투자도 하고 기존 차익금 상환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 이게 아니고 이게 200이고 이게 400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자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좀비기업이죠. 한계기업. 네. 근데 그러면 이걸 놀리거나 이걸 늘려야 되는데 이게 늘리는 게 쉽습니까? 영업이익 늘리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자 비용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디 가야 되냐? 이게 이제 조리자금, 뭐 중진공, 소진공 뭐 이런데 뭐 정책금융기관에서 아니 은행권의 낮은 금리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거 쓰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 봤을 때 신용도 좋은 거예요. 신용도 좋다. 조리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심사할 때 참고하셔야 된다. 또 이게 정상투표가 10월 30일이잖아요, 보통. 그럼 우리 대출 심사가 만약에 3월달로 4월달 들어왔다 그러면
또 3개월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입금을 봐야 되겠죠. 차입금 조회서를 받아서 이후에 얼마 증가가 됐는지 또 감소가 됐는지 봐야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이거는 작년 말, 예를 들면 우리 2024년이면 오늘 25년이면 15년 4월 달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차입금 변동 내역을 금융확인서, 금융거래 확인서, 라든지 뭐 차입금 조회서, 일부에는 무슨 뭐 기업일보라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차입금이 변동 내역 보시고 누락된 게 없는지, 실적이 누락될 수 있어요. 차입금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겠죠. 누락시켜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보는 방법은 역산하면 되죠. 이자 비용이 어떻게 나오죠? 이자 비용은 이자율 곱하기 차입금. 이게 이자분이 안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12분의 뭐 차입 열수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자분이 나오죠. 이걸 해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영업비용, 이자비용 있죠. 이자비용하고 비교해서 이게 누락됐는지 이자를 물어봐가지고 역산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이게 누락이 되고 있구나. 실제 차이가 엄청 많은데 이게 적게 잡았구나. 이게 적게 잡히면 어떻게 되죠? 단기순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분식을 했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퇴직의 충당부채. 이거는 뭐죠? 확정기여형하고 DC라고 그러죠. DB형. DC DB형이 있는데 이거는 DB형에서만 나올 수 있겠죠. 급여형이죠. 급여형.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은행권에서 퇴직금 충당 대신해서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조금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금 제공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로 하게 되면 안 나와요. DC로 하게 되면 다 DC는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나갈 때 퇴직급여, 현금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DC 같은 경우는 퇴직급 현금부터 나오지 않아요. 다 우리는 다 DC로 하고 있다. 퇴직금을. 그러면 안 나오겠죠. DB형 임금은 나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어보시고 없으면 DC형인가요?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요, DB인데요. 근데 왜 퇴직금 충당부채 하나도 없어요? 퇴직형 운영사도 없네요. 네,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퇴직 후에 옛날에 IMF 때 다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 못 받아가지고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 없어가지고 퇴직금 못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많이 문제됐던 거니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자본을 보아야 되겠는데 자본이 보통 이게 액면 금액 발행 주식 쓰잖아요. 초과금 이게 스타트업 액면 초과 발행. 보통 스타트 같은 경우는 우리 액면에 5배 발행했습니다. 20배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투자를 받았는데 높게 받고 있구나. 투자자로부터 좋게 보고 있네. 그러면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심사할 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할인만에 차가 나온다. 그럼 이거 이 회사는 액면보다 낮게 발행하고 있네. 어렵게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주식이 있다. 회사 주식을 자기가 재발행이나 소각 목적으로 갖고 있구나. 그겠죠. 그런 것도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보고서 눈여겨서 크게 보실 거 없어요. 보실 거 없고, 우리 이제 매도가치 평가 손익은 요거에 이제 그 공룡가치 평가에서 기말에 평가액이 변동하면 손인 거고, 현금 흐름 해피 파생 손익, 해외상 환산 손익 이런 것들은 고급회계에 나오는데, 이걸 갖다 이자율 수합이라고 해서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 바꾼다든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중소기업 보면서 이게 나온 게 본 적이 없어요.
공역도 없고 몰르셔야 됩니다. 몰르셔야 되고요. 재평가 이용은 뭐 자산가치 상승했을 때 재평가했다. 아, 그러면 이런 기타 보고서는 이렇게 했구나. 지도원가가 아니고 역사적 원가가 아니고 시가로 재평가해가지고 차익이 발생해서 가치 증가분을 이용 반영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익여금입니다. 이익여금. 이익여금 중요하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이익여금. 여기다가 단기 순이익. 이게 단기 말 미처분 이익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인데 요게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 단기순이익이 우리 여기 연결돼서 온 거고서 단기순이 누적되면 이게 많아지겠죠. 단기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손구단.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손구단에서 어려운 거죠. 결손구단 얘기는 뭐냐? 자본 잠식이다.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뭐냐? 좀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가 있는데 여기 많은 거예요. 자본금이. 제가 이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다고 하고 회사는 발행하고 일부 발행하고 뭐 이익여금 많이 내고 있어요. 초과 발행도 없어요. 액면 발행했어요. 근데 이익 내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게 더 많겠죠. 요게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근데 이게 결손이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이걸 까먹으면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자본 까먹는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 적은 기업들은 대출해주면 될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뭐 특이한 경우는 해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대출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본 잠식원 회사를 대출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그 자본 잠식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정리하십시오.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많은 경우,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왜? 결손이 많아가지고 까먹었다는 거죠. 자본 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플러스 자본자산 플러스 기타 보고활성이득 플러스 이익 합계가 자본 총계예요.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적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나서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 잠식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대출할 때 어렵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무상태표를 통해 봤는데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건설가계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다 설명 안 드렸는데 건설가계정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가계정이라는 것은 유형자산,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전까지 들어간 비용들을 임시로 건설가계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완공이나 소유권이 되게 되면 건설가계정 빼주고 건물이면 건물 쓰고 기계면 기계장치로 대체합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판단하셔야 돼요.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재원이 뭐냐? 이익여금이냐? 영업이익이냐? 부채냐? 보셔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이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죠. 부채를 한다 그러면 이 부채가 과연 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투자가 적정한지도 우리 대출 심사자는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 심사자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체크 항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 다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